자, 지난 시간에 자중손실 얘기를 했었죠. 그 부분 약간 겹쳐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가격 변화에 되게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 둔감하다는 거고. 근데 세금이 부과되면 그게 뭐 사실은 어떻게 되든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진 걸로 느껴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내가 이 물건을 들여오는데 어찌됐든 뭐 세금 제도가 아무리 복잡해도 그래서 내가 얼마 내야 되는데 요거에만 관심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비싸지게 느껴지는 거니까 결국 가격이 비싸진 걸로 인식되고, 그것은 당연히 수요량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파는데,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지는 걸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거래를 아예 안 해버리는 사람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게 되죠. 근데 물론 이제 꾸역꾸역 왜 이렇게 비싸졌어 하면서 이제 거래를 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고, 그거는 조세 수입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거래 당사자들은 뭔가 더 안 좋은 거래를 했다고 느껴지겠지만, 시장 전체 입장에서 보면 세금으로 갔기 때문에 완전히 날아간 건 아니에요. 문제는 아예 거래를 안 해버리게 된 사람. 뭐 담배로 비유하면 담배 가격이 올라서 금연해버린 사람. 물론 이건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금연했으니 나쁜 거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에 세금을 부여했다? 그래서 노트북 안 사야겠다. 그냥 태블릿으로 써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아예 시장에서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그런 사라져버린 잉여를 자중손실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중손실은 탄력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높으면 보시다시피 이 자중손실의 면적이 굉장히 넓어져요. 하지만 탄력성이 낮다면 보시다시피 자중손실이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리가 조세량이죠. 지금 그 물품 단위당 이만큼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이가 똑같아요. 보시면 똑같은데 줄어든 거래가 여기선 적은 데 반해서 여기선 높죠. 여러분들이 이것마저도 엄청 탄력적으로 해서 그려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도 더 비탄력적으로 해두면 사실상 거의 줄지 않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조세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왜 이래? 조세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잠깐만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국가의 운영을 위한 재원 확보죠. 세금이라는 재원 확보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목적과 함께 이제 간혹 무언가 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 담배세는 그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세금은 거두고 싶긴 한데 효율성 비용, 즉 시장의 그 자중손실은 가능한 한 적게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비탄력적인 쪽의 상품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좋고, 실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비탄력적인 상품들에는 꽤 고율의 세금이 이미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로 든 게 중독제들이었죠. 술, 담배,
도박, 뭐 이런 것들 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세금 부과를 통해서 특정 행위를 줄이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사치제 소비나 이런 것들을 좀 억제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쪽에 상품세를 부과하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조세기착이기 때문에 특별 소비세를 부과했다고 했을 때 사치제는 탄력성이 대체로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는 탄력성이 높아. 그런데 공급자는 탄력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사치제가 뭐가 있냐? 뭐 보석류에다가 매겼다고 치면 그 치장한 장신구를 보석을 안 쓰면 되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제 고개를 들릴 수 있는 대체성이 있는 다른 사치제로 갈 수가 있는데, 보석을 이제 공급하는 공급자는 그거 말고 딴 걸 공급하기 좀 어렵잖아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러면 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더 많이 실질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이제 조심해서 정책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공정성 문제입니다. 효율성과 공정성의 관계. 사실 경제학에서 되게 약한 부분이에요.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의도 하고 그것에 얘기를 했지만,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하면서 한 번도 공정성에 대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을 겁니다. 실제로 공정성 지표라는 것은 굉장히 정의하기 어려워요. 아직도 제대로 된 진위계수 같은 거 말고는 별게 없습니다. 근데 진위계수도 되게 불안정한 지표예요. 불완전한 지표예요. 일단 경제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효율성은 아니죠. 너의 인생 목표는 뭐니? 효율적으로 사는 거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도구죠. 도구고 결국은 일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도 효율성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직접적인 궁극적인 목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 현대에 있는 이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썩 공정성, 공평성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사고 실험으로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한 경제 전체 시스템이라고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중에 한 명이 부를 거의 다 갖고 있어요. 99.99%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극도로 부유한데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굉장히 빈곤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태에서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혼자 쓰기에는 감당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떼서 다른 사람들 골고루 나눠주기만 해도 전체 후생은 확 증가하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파레토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파레토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부자한테서 부를 덜어서 나머지한테 나눠주게 될 때 그 극단적인 부자는 부가 감소하잖아요. 웰스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레토 개선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무튼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하지만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개념의 측면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게 맞다는 쪽으로 어떤 시그널도 보내지 못합니다. 즉 분배 공평성, 공정성 측면에서는 파레토 효율성이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정성의 측면에서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없느냐를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정성과 관련해서 좀 그나마 이제 많이 유의미한 걸 남긴 건 롤즈의 정의론 정도인데, 아직 지배적 가설로 자리 잡은 게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롤즈는 몇 가지 되게 유용한 개념들을 제안을 했었어요.
롤즈의 케이크 커팅이라는 이제 사고 실험인데, 여기에 롤즈의 핵심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제도를 이렇게 설계해 보자는 거예요. 이제 케이크를 잘라서 분배할 건데 그 칼을 쥐어줘. 누군가한테 쥐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알아서 네 마음대로 커팅해서 나눠줘도 돼. 하지만 너는 그 커팅된 케이크 중에 가장 마지막 조각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룰을 세팅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자르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이제 자기 이익에 엄청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자르겠죠. 똑같은 사이즈로. 그래야만이, 그럼 만약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자르면 맨 처음 집어가는 친구가 제일 큰 걸 집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자를 겁니다. 롤즈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비유를 통해서 무지의 장막? 베일 오브 이그노런스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룰을 세팅할 때 자기가 그 룰의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룰을 세팅해라. 그러면 그때 합의되는 룰은 굉장히 공정한 편일 것이다.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만약에 어떤 되게 불공평한 그런 부의 분배를 가진 시스템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왕정이다. 왕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권력도 세고 돈도 제일 많아. 이런 시스템도 있고, 이제 뭐 되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민주적인 경제가 달성되는 시스템 두 개가 있다고 쳐봐요. 어느 걸 선호하겠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어느 시스템으로 갈지를 정할 때, 만약에 누가 왕이 될 건지 누가 귀족이 될 건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면 합의가 잘 안 되겠죠. 왜냐하면 걔는 자기한테 도니까 그걸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지의 장막은 뭐냐면 네가 지금 그 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야. 너는 왕이 될 수도 있고 귀족이 될 수도 있지만 평민이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어. 그래도 이 제도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합의가 이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장막이라는 게 있을 경우, 그러니까 내가 그 사회 시스템에서 어느 위치에 있을지 모르겠는 상황에서는 비교적 공정한 룰 세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현실에서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당들이 경선 시스템 정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논의를 하잖아요. 이미 정해놓고 하진 않고 가급적이면 안 정해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롤즈의 이 케이크 분배는 가장 적게 분배받을 사람을 맥시마이즈하는 그런 문제로 이제 모델로는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니맥스 프린시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니멈을 가지는 것을 맥시마이즈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분배에서 가장 적게 분배되는 쪽을 가능한 한 높이는 방식으로. 케이크 커팅은 워낙 이제 추상적이고 간단한 사례지만 실제 정책을 설계할 때, 정책 평가를 할 때 이런 식으로도 해보자는 거예요. 미니멈으로 분배받을. 우리도 우리 시스템에서 지금 경제가 돌아가면서 분배를 받잖아요. 가장 적게 분배받는 쪽을 맥시마이즈 해보자.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공정성의 측면에서 공정성을 고려한 분배 법칙으로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공정성과 페어니스와 공평성을 저도 지금 말하면서 좀 혼용해서 썼는데, 어감상 공정성은 사전적 평등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공평성은, 이퀄리티는 사후적 평등의 뉘앙스가 좀 있어요. 재미난 건 뭐냐면 공정성이 공평성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사고 실험 하나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전 하나씩 꺼낸다고 치고, 그 다음에 시초 자원이 똑같이 다 10,000원이라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동전을 던집니다. 동시에 다 같이.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10%를 증가시켜요, 불을. 뒷면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그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던지세요. 던지겠죠? 이런 식으로 한 10,000번 던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럼 이 중에는 제일 평균같이 던진 사람이 10,000번 던졌으면 한 5,000번 나왔겠죠? 그리고 가끔 좀 특이하게 많이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공정하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랜덤이 강하니까. 그래서 뭐
5100번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부가 평균 부의 한 1000만 배 정도 이상이 됩니다. 10%씩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부의 분배가 되게 불공평해져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그 부의 분포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스템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실력에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럭에 기인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할 때 모든 걸 완전히 예측하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실수를 덜 하는 건 재능일 수 있지만 뭐랄까 굉장히 큰 성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실패의 다른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만큼 럭이고 얼마만큼은 럭이 아닌지를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데 있죠. 아무튼 그 럭이 누구한테 갈지 모른다는 측면에서는 공정한 것일 있을 수도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그런 럭이 좋은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부가 몰려간다면 그런 시스템이라면 공평성은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제 시스템은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재분배 시스템이 같이 작동하고 있죠. 그래서 세금을 누진적으로 걷어서 좀 더 이제 뭐 작은 되게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나 가게들한테 이제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재분배를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또 효용 가능 곡선이라고 불리우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PPF,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의 효용 버전인데 원리는 똑같아요. 자, 세로축과 가로축은 각각 이제 어떤 두 집단의 효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녹색 선은 이 경제가 리소스를 총동원해서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효용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점에서 오목한 게 통상적으로 이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다음 그 트레이드 할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쪽은 비효율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고 이 바깥쪽은 달성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효율이라는 거는 파레토 효율입니다. 녹색 선이 여기선 녹색 선만이 효율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식별하느냐? 기하학적으로 내가 이 점에서 분면을 4개로 나눠요. 이렇게 땅덩이를 크게 4덩이로 나눈 다음에 1사분면에 해당되는 영역에 도달 가능한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파레토 개선은 어느 쪽의 유틸리티도 훼손하지 않은 채 최소 한 집단의 유틸리티만 개선되면 개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쪽 분야밖에 없어요. 1사분면 이렇게 나눴을 때.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얘는 이스터너는 증가하지만 웨스터너는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레토 개선이 아니야. 이쪽은 반대로 이스터너가 감소하고 웨스터너가 증가하니까 한쪽이 감소하는 게 있으니까 아니야. 이건 둘 다 감소하니까 아니야. 그럼 파레토 개선이 되는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1사분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B 같은 포인트를 그려보면 1사분면에 도달 가능한 영역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B는 효율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C는 아니죠. C는 요만큼 영역이 도달 가능하고 이만큼 영역만큼은 파레토 개선이 가능하잖아요. A도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랗게 색칠한 부분은 C보다 파레토 효율적이고 달성 가능한 상태 집합인 거죠. 그러면 파레토 효율에 기반해서 C라는 포인트가 있을 때 야, C보단 B가 낫지. 이거는 거의 뭐 얘기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모든 면에서 다 우월하니까. 하지만 만약에 야, C는 비효율적인데 A는 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A가 더 나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지금 이게 그림이 좀 별로 안 좋은데 약간 좀 이쪽에 있다고 해서 좀 더 이게 공평한데 비효율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약간
약간 불공평하지만, 즉 이 웨스터너한테 좀 쏠려 있는데 부의 분배가 대신에 효율적인 상태라고 해보세요. 그럼 둘 중에 어느 상태가 더 낫냐라고 얘기할 때 경제학적인 개념에서, 파레토 효율적인 개념에서 뭔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것, 즉 효율성이라는 것은 궁극적 목적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냐? 아마도 뭐 좀 막연한 개념이겠지만 결국 행복한 거겠죠. 가능한 한 골고루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거겠지만, 또 그의 단순한 공리주의로 효용을 다 서메이션해서 합쳐갖고 그걸 맥시마이즈 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일단은 효용이라는 건 끄집어내서 더해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뭘 컴퓨터를 쓰는 데에서 느낄 만족감과 저쪽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데에서 느낄 만족감을 더해서 총만족감을 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만족도를 객관화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건 경제학의 영역은 아니다. 이거는 오히려 좀 정치학, 사회학적인 문제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합의해 나가고 논쟁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성의 측면에서는 아직 그 경제학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인 교양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역. 일단 방금 UPF 효용 가능 곡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거의 동일한 모델입니다. 다만 이제 거기 붙인 내러티브만 생산으로 붙인 거예요. PPF. 주교과서는 PPC라고 했는데 둘이 같은 뜻입니다. 둘은 동등한 의미예요. 프론티어를 썼느냐 커브를 썼냐는 건데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 생산 가능 곡선 모형을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 우위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뒤에 지역 간 교역, 국가 간 교역, 이 모형을 가지고, 비교 우위 모형을 가지고 지역 간 교역, 국가 간 교역, 그리고 자유무역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산 가능 곡선, 프로덕션 파서빌리티 프론티어, 혹은 프론티어 대신에 커브를 쓰기도 합니다. 아무튼 얘가, 이 개념이 가진 건 뭐냐면 가로축과 세로축에 두 재화를 두고 한쪽 재화를 고정시킨 상태죠. 즉 그거는 그만큼을 생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머지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를 쭉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고정된 생산량을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그려나가면 어떤 영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생산 가능 곡선이다 라고 부르고, 경계면은 최대 생산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쪽은 달성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이고, 왜냐하면 이 하늘색 영역은 어디든 사사분면을 그리면 일사분면 영역이 나와요. 도달 가능한. 그래서 비효율적이지만, 경계는 반드시 달성 가능하고 효율적이다라는 걸 여기서는 알 수 있습니다. 원점에서 왜 오목하냐?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원점에서 오목한 것은 사실 일정한 그 한계 생산성이 체감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올인해서 생산한 것은 다소 좀 비생산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둘을 골고루 생산하는 게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하얀색 영역, D 같은 영역은 아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PPF를 가지고 비교 우위 모형을 이제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A, B라는 두 개 주체가 있고 상품이 X1과 X2 두 개가 있는 모형입니다. X1은 A의 생산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A는 에버리지 코스트죠. X1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A의 에버리지 코스트가 X1을 생산하는데 만드는 X1을 만드는데 B가 X1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버리지 코스트보다 작다. 코스트는 작은 게 유리한 거죠. B는 X2의 생산은 유리하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냥 각자 유리한 거에 집중해서 교역을 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생산해서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교역의 이득이고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A는 X1의 생산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X1의 생산을 집중하면 이만큼 생산을 해요. B는 X2의 생산에 상대적으로 유리해서 X2의 생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니까 얘네들이 각자 생산해서 이런 데다 생산하는 것보다는 둘이 올인한 다음에 교환하는 것이 훨씬 이득임을 아주 간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간단해서 뭐 굳이 큰 설명이 필요 없겠죠. 문제는 만약에 한 주체가 모든 면에서 우월해 혹은 한 주체가 모든 면에서 열등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때도 이제 교역을 하는 게 유리하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는 모든 것들을 면에서 생산성이 더 높아요. 혹은 생산성이 높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얘가 더 사이즈가 큰 경제일 수도 있죠. 만약에 이제 이게 국가라면. 개인이라면 이거는 뭐 한 개인일 테니까 그냥 일종의 효율성이겠죠. 이런 경우에조차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중해서 생산하는 것이 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걸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할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회비용을 먼저 생각을 해요. A 같은 경우를 보죠. 자, A의 이 PPF는 지금 편의상 직선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 직선에 PPF를 쓸 겁니다. 사실 좀 비현실적인 PPF예요. 약간 오목한 게 좋은데 아무튼 직선이면 얘는 지금 X1을 하나 더 생산하게 되면 포기해야 되는 X2의 양이 나오죠. 자, 내가 지금 A 지점에 있어. 여기서 28에서 하나를 더 생산하고 싶어, X1을. 그럼 그 대가로 여기가 될 텐데 여기는 도달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 더 생산하면 29 되고 여기가 되겠죠. 그럼 얘는 X2를 몇 개를 덜 생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몇 개겠어요? 4분의 3개겠죠? X2 4분의 3개. 그래서 X1의 기회비용은 X2 4분의 3개입니다. B 같은 경우는 X1을 하나 더 생산해. 그럼 포기해야 되는 X2의 개수가 2개죠. 그렇게 해서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X1을 하나 더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X2, 희생해야 되는 X2의 양은 A 같은 경우는 4분의 3개, B 같은 경우는 2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X2에 대해서도 X2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X1의 양을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얘네들의 역수입니다. 역수라는 것을 쉽게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빨간 네모를 친 건 뭐냐면, 자, 기회 비용이잖아요, 비용. 희생해야 되는 개수가 적은 쪽. X1을 하나 더 생산하는데, 자, 이것도 사고 실험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X1과 X2의 단위당 가격이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지금 1단위를 벌기 위해서 4분의 3단위를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X1을 생산하는 게 더 좋죠, A 같은 경우는. B 같은 경우는 보시면 반대로 X2를 생산하는 게 X1을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만약에 A가 X1을 계속 열심히 다 생산하고 B가 X2를 열심히 생산을 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화해서 그래프로 PPF로 나타내면 이런 것이죠. 자, 지금 둘의 PPF를 다시 그렸어요. 자, 그리고 사실상 도달 가능한 건 여기 색칠된 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A의 한 점을 일단 택해봐요. 요 점. A가 올인했어. X2에 올인한 상태에서 B가 도달할 수 있는, B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점의 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삼각형을 여기다가 평행이동시키면 된 거겠죠?
이 삼각형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킨 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A가 이 지점을 생산한다면 B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점의 집합은 노란 점이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모든 점에 대해서 다 해봐. 그 다음에 토락선, 그러니까 얘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점들의 껍데기를 한번 궤적을 그려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초록색 선, 가다가 꺾이는 요 초록색 선이 A와 B가 함께 생산을 해서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점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즉 A와 B가 결합된 PPF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결합 PPF가 직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두 집단이 각자 완전히 독립적으로 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는 이 A, B를 개인으로 보고 프로그래머 2명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웹 디자이너이자 프로그래머 둘이 각자 프로그램도 짜고 뭐 웹사이트도 만들고 각자 프로그램도 짜고 웹사이트도 만들고 했을 때 그럼 X1이 프로그램이고 X2가 웹사이트 같은 게 되겠죠? 둘 중에 한 놈이 그냥 그나마 상대적으로 유리한 뭐 얘는 웹사이트에 사실은 비교적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A는 프로그래밍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잖아요. 몰아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B가 혼자서 둘 다 생산하면 이 지점이 최적이야. A는 혼자서 생산했을 때 이 지점이 최적이라고 한다면 이 두 점, 얘네들이 두 점으로 해서 도달하는 점을 여기서 둘을 더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 지점이 되죠. 결합 PPF보다 안쪽에 있어요. 따로따로 놀았을 때는. 무슨 말이에요? 그럼 파레토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같이 결합 생산했을 때 분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점은 어디냐? 자, 이 부분을 이제 사실 우리가 소비자 이론 때 전혀 안 배웠는데 사실은 이 가능한 모든 점들 중에 어떤 점들이 얘네들의 그 만족도를 가장 높이는 점이냐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거를 아예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방법만 말씀드린다면 일종의 이 전체 판에 대해서 만족감의 등고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등고선은 이런 모양으로 이쪽으로 갈수록 좋은 거겠죠? 양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내가 도달 가능한 지점과 그 등고선이 스쳐 지나가는 점이 사실은 내 만족도를 가장 높게 만들 수 있는 점이거든요. 자, 이 경우에도 만약에 등고선이 이렇게 기상도처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등고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등고선이 더 좋은 등고선이죠. 그럼 가장 높은 등고선을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 점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그래서 이 볼록 튀어나온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이 점이 무슨 점, 이 점이 가진 의미를 한번 아까 이걸 구한 방식을 가지고 역추론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노란 네모로 갖다 댔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 말은 뭐예요? X1은 이만큼을 생산했고 X2는 이만큼을 생산했다는 뜻이죠. 자, 보세요. 그럼 A는 X1을 올인했고 B는 X2에 올인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에 의해서 특정 지어서 상품을 한 가지로 몰아서 생산하고 교역을 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고 이 점이 대체로 훨씬 더 나은 상태일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비교 우위에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하나가 비교 우위가 있긴 한데 되게 크고 하나가 되게 작아. 얘가 X2에 비교 우위가 있긴 해.
이러면 둘을 결합 PPF를 그리면 여기서 한번 딱 꺾이고 끝나겠죠? 그래도 여기가 선택되겠냐는 거예요. 등고선이 이렇게 있다면 만족감의 등고선은 이런 데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이 경우에는 다시 이 삼각형을 여기다 옮겨보면 이렇게 될 것이고, 여전히 B는 쬐끄만 I는 PPF가 좁은 I는 올인해서 생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 큰 곳은 이만큼을 생산하죠.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크게 될 때는 비교율을 할지라도 큰 쪽이 나눠서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비교율을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냥 뭐 서로의 크기 차이나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둘 다 하나씩을 집중해서 생산하는 게 맞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작은 쪽은 올인해서 생산하는 게 맞다. 이건 국가로 비유하자면 굉장히 큰 국가와 아주 작은 국가의 교역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국가일수록 좀 특화해서 올인해서 생산하는 경향이 강하고, 큰 국가일수록 좀 골고루 생산하는 경향이 있는, 뭐 농업도 하고 공업도 하고 서비스업도 하는데, 되게 작은 나라들은 뭐 막 그냥 플랜테이션 농업에만 집중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걔네들이 특수한 산업에만 올인한 경우도 있죠. 한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은 경제는 아니지만 공산품 교역에 있어서는 특정 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죠. 반도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아까 계산했던 그 기회비용 테이블을 다시 갖고 왔는데, 얘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교역 조건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러면 한쪽이 올인해서 생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대 몇으로 교환할 거냐? 이 기회비용이 결정을 해요. 근데 이거는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X1 같은 경우에는 A의 입장에서는 X1 한 단위에 대해서 4분의 3개로 느껴진 기회비용이 느껴지는 거고, B의 입장에서는 2개로 느껴지니까 사실은 이 X1 한 단위가 A, B 사이에서 거래될 때는 가격이 X2 가격 단위로 해서 4분의 3에서 이게 2단위 사이에서 존재하겠죠? 그러면 거래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X2도 X1 가격 단위로 2분의 1에서 3분의 4개 정도 사이에서 거래가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교역 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 프로그래머 2명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뭐 각자의 프로그램과 웹사이트 단위를 몇 개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달려 있겠죠. 그런데 이 모델은 사실은 모든 트레이드에 다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범위를 넓혀서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이제 지역 간 거래로 늘린다면, 사실은 얘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분업의 이익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분업 같은 것도 하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분업이 돼 있죠, 지역 간에. 그래서 공업이 집중적인 지역권이 있고, 서비스업이 집중적인 부분도 있고, 교육이나 아니면 연구개발이 집중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지역이 골고루 교육도 하고, 뭐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서비스업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각 위치가 가지는 상대적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니까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지역 간 비교 우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지역에 천연자원이 많다든가, 한국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광물 자원이 풍부한 편이죠. 라든가, 아니면 항만이나 공항, 도로망, 허브 같은 것에 대한 근접성. 그래서 대규모 산업단지는 대규모 항만과 가깝습니다. 부산항이라든가 인천항. 그리고 전문 지식이 집중된 곳도 있어요. 대전 지역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연구원이나 연구소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간 교역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아까는 두 주체가
주체만 있었는데 3개 주체, 4개 주체, 5개 주체 이렇게 여러 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결합 PPF로 만들었을 때는 다양한 곡선들이 이렇게 원점에서 오목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으로부터 오목한 PPF를 정당화하는 논리들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여러 주체 PPF의 합은 원점에서 오목한 PPF다. PPC랑 PPF는 지금 같은 뜻이에요. 계속 제가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경제권의 PPF가 이런 모양으로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PPF가 뭐 항상 일정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기술 진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리소스로 도달 가능한 생산량의 량은 점점 더 넓어질 겁니다. 전방위적인 기술 진보는 PPF를 전방위적으로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는 PPF에서는 이렇게 팽창하는 걸로 표현이 돼요. 자, 이걸 다시 국가 간 교역으로 설명하는 게 보통 비교 우위로는 국가 간 교역 모형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국가 간 교역을 설명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가 간 교역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사이에도 분업을 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국가 간 분업에서 이제 전자산업 쪽을 많이 담당하고 있죠. 자동차라든가 공산품, 일부 서비스업 같은 것들, 정유산업 같은 데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수출을 하는 경향이 있고, 농산품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급자족률이 낮은 편이에요. 어떤 나라들은 반대로 그런 전자제품 같은 건 수입하고 농산품을 수출한 나라들도 있어요.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만들어서 해외로 판매하는 상품들을 수출이라고 하고요. 상품을 수출한다,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한다고 하고, 반대로 해외에서 생산된 것을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의 GDP 대비 비율을 수출입 의존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비율은 국가마다 높은 나라도 있고 낮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2000년대 초반쯤의 데이터인 것 같은데, 수출 의존도를 이렇게 베이지색으로 두고 수입 의존도를 빨간색으로 뒀을 때 보시면 굉장히 높은 나라도 있고 굉장히 낮은 나라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70%, 60에서 70% 사이고, 중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재팬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되게 낮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슬란드나 네덜란드는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100%도 초과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개무역을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수입해서 엄청 많이 가공한 다음에 엄청 많이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네덜란드는. 그리고 이 수출의 의존도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미국은 좀 특이한 패턴이 있는데, 대강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고 있죠. 경상적자를 만성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미국의 구조예요. 이런 경상적자가 만성적으로 존재하려면 해외로부터 이 수입을 할 수 있는 이 자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금이 해외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이 대미 흑자국들에서 주로 들어와요.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 좀 특이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여담으로 여기 한번 확 떨어지는 것도 2008년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본 그 차트고, 여기 있는 차트는 공산품의 수출액 자체를 본 건데, 예전에는 선진국이 공산품의 수출과 수입을 주도했다면 중국이 엄청나게 단기간에 빠르게 추격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초과했어요. 중국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은 신흥국이 주도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신흥국이 주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바이기도 하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국제무역을 이제 모형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몇 가지 전제를 먼저 한 다음에 기존의 수요 공급 모형을 수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제 수출이나 수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이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잉여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모든 상품들이 다 수출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공산품, 카메라나 반도체 같은 거는 쉽게 수출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쉽게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세계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월드 프라이스가 형성돼 있어서 그게 거의 잘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어디 가서 카메라가 여기 역시 일본이 카메라의 특산지라고 그러는데 정말 싸구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별이점이 없지만 다른 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여기가 커피의 천국이라더니 이디오피아 갔더니 특급 호텔에서 진짜 맛있는 커피가, 진짜 질 높은 커피가 한 잔에 400원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 싸구만. 그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무튼 상품들은 수출이 쉬운 상품이 있고 수출입이 쉬운 상품이 있고 어려운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어려운 상품을 비교역제라고 불러요. 그런 상품의 대표적인 예가 뭐 이발 서비스, 뭐 택시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수출입하기 어렵죠. 그 문화권에 강하게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교역제는 일단 무시하고 교역제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좀 간단해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다라고 하면 카메라의 세계 수요는 카메라의 국내 수요에다가 카메라의 나머지 해외 수요를 합친 게 될 것이고, 카메라의 세계 공급량은 역시나 국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카메라의 양과 해외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카메라의 양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국제 가격은 그냥 이 세계 수요와 세계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합니다. 여기서도 실제로는 사실은 이제 교역 조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일단 완전 경쟁 시장으로 가정해서 월드 프라이스에 공급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수요량이 존재하고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이 폐쇄 경제일 때 그래서 이제 도메스틱, 국내 수요, 국내 공급량이 지금 나타나 있죠. 그래서 지금은 폐쇄 경제니까 교육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의 소비자 잉여량과 공급자 잉여량은 이미 우리가 배운 바와 같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수입이 발생한다라고 해봅시다. 자, 수입이 일어나려면, 즉 우리 시장이 해외로부터 사고 싶으려면 어떤 상황이겠어요? 자, 우리나라 바나나가 필리핀 바나나보다 싸면 수입이 일어나겠어요? 안 나죠. 비싸야 나죠. 즉 월드 프라이스가 도메스틱 프라이스보다 낮아야 돼요. 그러면 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상품인데 직구하는 게 더 싸네. 그 상황이잖아요. 지금 내가 카메라 사려고 직구하려고 봤더니 국내 용산에서 사는 것보다 비싸면 아무도 안 살 거 아니에요. 즉 수입이 발생하려면 월드 프라이스가 국내 프라이스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월드 프라이스로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그때의 디맨드는 늘어나죠. 원래 디맨드보다 늘어나고 공급량은 줄어요. 이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업체는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이 갭이 존재하죠. 이 갭이 어떻게 메꿔지게? 수입으로 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QIM, IM은 임포트의 약자로
수입량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사실은 그만큼이 수입되는 거니까 이 수입량만큼 서플라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단 이때는 수입량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도메스틱 서플라이가 아니라 월드 서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 상태는 이렇게 되고 이만큼이 국내산, 이만큼이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잉여를 봅시다. 자, 원래 이만큼 잉여였는데, 소비자 잉여, 공급자 잉여 이랬었는데 이제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 되고 공급자 잉여는 이만큼이죠. 왜 이만큼 왜 안 되냐? 얘는 딴 나라 잉여잖아요. 딴 나라 공급자 잉여니까 빼야 돼요. 그런데 전체 면적을 보세요. 얼른 봐도 원래 상태보다 더 늘어났죠. 자, 이게 중요한 함입니다. 국제교역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총잉여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분배에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소비자 잉여는 대폭 증가했죠. 그리고 그 대폭 증가한 그 양보다는 적지만 공급자 잉여가 줄었어요. 즉 수입이 발생하면 기존의 공급자는 잉여가 감소하고 소비자 같은 경우는 잉여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둘을 합치면 총잉여는 증가해요. 이게 국제교육의 핵심 결론입니다.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그런데 승자와 패자의 늘어난 부분과 줄어든 부분을 합치면 총량은 늘어나요. 그게 굉장한 이제 그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뭐 자유교육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일단 그 늘어난 순양을 보면 이 부분이죠. 국제교육으로 인한 국내 총잉여의 증가분이고, 이 부분은 국제교역으로 인해서 그 국내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부분이자 국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둘이 총량의 입장에서는 상쇄가 돼요. 아무튼 이만큼이 공급자의 것이었다가 소비자 것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해외 부분에 귀속되는 생산자 잉여, 공급자 잉여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수출이 발생하는 상황을 이야기해 볼 수도 있겠죠. 수출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다른 나라에서 사고 싶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직구하고 싶어지는 상태죠. 내가 웹사이트에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올렸는데 뭐 저기 미국에서 이메일이 왔어. 야, 너 그거 좀 팔면 안 되냐? 이러고. 그런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드 프라이스보다 국내 프라이스가 낮아야 됩니다. 이러면 수출이 발생하죠. 그러면 당연히 국내 프라이스가 낮았던 이점들이 그럼 국내 벤더가 똑같은 조건으로 더 높게 팔 수 있는데 당연히 이 가격으로 맞춰지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가격이 일단 올라요. 그리고 그때의 수요량은 이만큼. 원래보다 좀 줄었죠. 국내 수요량이 약간. 그리고 국내 공급량, 균형보다 공급량이 더 늘었어요. 이 차이가 뭐예요? 수출량입니다. 그래서 이걸 QEX, 익스포트로 해가지고 QEX라고 부른다면 원래 기존에 있었던 공급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번에는 월드 서플라이가 수입량만큼을 가져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서플라이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나타나게 되고 그때 잉여, 공급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다른 스토리가 나오죠? 역시나 총량의 입장에서는 순증가는 나타나요. 국제교육으로 인해 국내 총잉여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잉여의 배분에 있어서는 달라지죠. 소비자 잉여의 일부가 이 주황색 파트만큼이 공급자로 이전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가상적인 이 부분은 해외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 증가분인 거죠. 즉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굉장히 싸고 질 좋게 만드니까 얻는 혜택입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반면 만약에 그 생산 시설을 그대로 해서 국내만 판다면 사실 엄청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비교 우위가 있었다면. 그래서 함의는 이렇습니다. 국제 교역을 하면 수입이든 수출이든 국내 총잉여는 증가하는데, 총잉여가 공급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비대칭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 2개는 많이 증가했다는 뜻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그것보단 적지만 줄어들었다 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2개, 1개를 쓴 겁니다. 수입 시에 소비자 잉여는 많이 증가하는데 공급자 잉여는 소비자 잉여가 증가하는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약간 감소합니다. 수출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 잉여가 약간 감소하지만 공급자 잉여는 그걸 상쇄할 정도로 더 많이, 상쇄하고도 더 남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익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수입과 수출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뭐 FTA를 한다. 뭐 어떤 나라는 FTA를 할 건데 그 나라 FTA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나라에 비교 우위 있는 상품들은 수입이 되겠죠. 그리고 그 나라, 우리나라에 비교 우위가 있는 물건은 수출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런 일이 부문별로 다 다르게 비대칭적으로 발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어느 쪽이든 총잉여는 증가하긴 하겠으나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를 조금 하기에 앞서서 왜 비교 우위가 발생하는지를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비교 우위를 결정한 요인은 되게 다양해요. 주어진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자원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뭐 자연자원은 뭐 석유 같은 것도 있지만 되게 풍광 같은 걸 수도 있어요. 문화유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인적자원이란 거는 이제 사실은 아래에 있는 기술, 교육, 근로관행, 노동 경험 뭐 이런 것들과도 이제 좀 얽혀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강점이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 받았을 때 좀 더 퍼포먼스가 좋은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한국에 유독 예를 들어 게임 산업이 잘 발달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인적 자원인 거죠. 게임 산업에 있어서 비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기술도 이제 축적된 기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정밀 기계공업 같은 것들이 예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여전히 스위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비교의가 있죠. 그다음에 교육이나 근로관행, 노동 경험 같은 것들도 비교의를 유도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노동과 물적 자본의 상대적 풍부성, 노동이 굉장히 풍부한 국가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의가 있을 것이고, 물적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그런 자본 집약적 산업에 상대적인 비교의가 있을 겁니다. 기후조건은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에 남반구와 북반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남반구가 겨울일 때는 북반구가 농산물에 비교의가 있고, 북반구가 겨울일 때는 남반구의 농산물에 비교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여름 겨울에 상대방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교역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유무역에 관한 이야기가 워낙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트레이드가 발생했다는 거는 합리성을 전제로 하면 무조건 이익이에요. 왜냐면 이익이 안 됐으면 안 했을 테니까. 근데 했다는 건 쌍방의 이익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라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으로도 평등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하기 싫은데 이런데 야 빨리 면허 살래 죽을래 이렇게 돼서 했던 역사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옛날에 제국주의 시대 때는 있었던 일이지만 지금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유무역에 그래도 반대 논리는 존재합니다. 그걸 몇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먼저 안보, 국가 안보. 만약에 필수제나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그 나라에 뭔가 큰일이 발생했거나 뭐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 이럴 때 좀 치명타가 될 수 있죠. 식량 안보라는 말을 이런 데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농업을 뭐 이제 사형 산업이니까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또 아예 없애는 건 좀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인 곡물만큼은 자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보조금 같은 걸 주면서 일부러 이제 직불금 같은 걸 주면서 보장을 하고 있죠. 그다음 환경 정책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환경 정책에 대한 엄격한 정도가 국가마다 다르거든요. 보통 선진국일수록 엄격한 경향이 있고 이제 갓 개발을 시작한 좀 개발이 더딘 국가일수록 환경 정책이 느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무역은 어떤 유도를 하게 되냐면 느슨한 환경 기준을 가진 국가에 오염을 더 많이 유발시키는 산업을 유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의 굉장히 많은 환경 오염과 자원 고갈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나라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게 문제죠. 이 얘기는 이제 요 다음에 외부 효과 얘기하면서도 이어져 할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일자리 창출, 즉 보호무역으로 보호되는 산업 부분에, 즉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개방 안 했어, 그래서 교역을 안 했으면 그 비교 열의에 있는 산업들은 보호가 된 셈이죠. 그런 산업들의 일자리가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만약 교역을 하게 돼서 비교 열의가 있는 상품들은 그 산업 부분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완전한 대답은 아니지만 그 진술 자체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호무역 서로 교역을 하게 됐을 때 비교 우위에 있는 부문은 고용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둘을 같이 봐야 되긴 합니다만 또 완전한 대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부분의 노동이 서로 교환 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농부인데 이번에 농업 개방이 돼서 더 이상 농업 생산을 할 수 없게 됐어.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치산업 보호론도 있습니다. 보통 신흥산업, 특히 자본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제조업들은 자리를 잡기까지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많이 관찰이 돼요. 이거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당시에 신흥국이었던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꽤 쓸모 있었다. 한국도 그랬다. 한국도 자동차 산업이 비교 열의 산업일 때 수입 자동차에 엄청난 관세를 부과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자동차가 비교 우위 산업으로 분류될 때쯤부터 이제 관세를 낮춘 거죠. 그러니까 완벽한 보호무역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진국들이 이제 타고 올라갔던, 선진국이 되기 위해 올라갔던 그 사다리가 바로 보호무역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하준 선생 같은 사람의 논리죠. 그런데 왜 니네들은 바나나만 심으라고 그래? 이런 거죠. 왜 보호무역을 못하게? 라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보호무역, 그러니까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 완전히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보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입은 해야 되는데, 이제 보호는 해야 되겠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관세예요. 이것도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용어죠. 수입 상품에 물품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전거 수입에 이제 제한을 두고 싶다라고 하면 관세 40% 이런 식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가격이 100만 원인 자전거가 있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140만 원에 거래되는 거죠.
당연히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서 총익녀는 감소합니다.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만약에 지금 수입이 되는 상황에서 원래 내비뒀으면 이만큼 수입이 됐을 텐데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됐을 시장인데, 그래서 이제 잉여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늘어났을 상황인데, 여기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 관세를 짠! 얼마만큼 부과할 거냐면, 잠깐만, 네, 여기까지 두고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 안 해. 자, 이제 부과했다. 자, 관세를 요만큼 부과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월드 프라이스랑 이제 도메스틱 프라이스 차이에서 그거보다는 사이에 있는 방식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원래 내비뒀을 때는 이만큼 수입될 물건이 덜 수입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요게 관세로 인해 감소한 총익녀인데, 얘도 우리가 전에 그 조세 분석한 것과 비슷하게 자중 손실 부분이 있고 관세로 인해 정부 수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역시나 여전히 수입하는 건 관세를 매기면서 갔으니까 사실 이 면적이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죠. 관세 수입. 그리고 이것은 관세가 없었으면 일어났을 거래지만 관세가 때려짐으로써 안 일어나게 된 거래죠. 그러니까 이 두 삼각형은 자중손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그리면 이 B와 D 영역이 자중손실, C는 조세 수입, A는 이제 기존의 총익녀의 이전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세도 자중손실을 발생시켜요. 하지만 그러면 야, 무조건 관세하면 안 되냐? 이것도 결국은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대가를 치러요. 자중손실이라는 대가는 치르지만, 만약에 관세 부과로 인해 증가할 걸로 예상된 사회적 총익녀의 현재 가치가 계산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산업 보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요인일 수도 있겠죠. 그런 베네핏을 전부 이제 합쳐보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시행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슬라이드가 약간 남았지만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